어머니, 제발요. 아내 지금 응급실입니다. 애 맡길 데가 없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입니다.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립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을 느낍니다. 새벽 1시 17분 병원 응급실 번호입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분 혈압이 위험합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자동차 키가 떨어집니다. 철커덕.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있다가 결국 쓰러졌다는 겁니다. 저는 비에 젖은 채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말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보호자분, 아내분 거의 탈진 상태예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임원 보고 절대 빠질 수 없는 날. 회사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본부장 승진이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무려 성과급 3억. 분당 아파트 잔금도 그 돈으로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진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핏대선 얼굴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베이비시터 업체까지. 하지만 새벽입니다.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평소에도 손주를 끔찍하게 아끼는 분입니다. 우리 강우는 할미가 키워도 된다. 입버릇처럼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울 듯한 얼굴로 아이 짐을 챙깁니다. 기저귀 분유 젖병, 여벌옷 아이를 품에 안고 폭우 속으로 뛰어나갑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장모님 댁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립니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장모님은 외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곱게 화장까지 한 얼굴, 검은 코트, 진주 목걸이, 그리고 어딘가 차가운 미소. 저는 다급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하루만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장모님 표정이 굳어집니다. 오늘은 안 된다. 짧고 단호한 말입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합니다. 예, 약속이 있다. 어머니, 지금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아이도 놀라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 순간 이상한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거의 매달리듯 말합니다. 제가 내일 회사에 꼭 가야 합니다. 이번 보고 망하면 진짜 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장모님이 아주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애는 애 아빠가 봐야지. 싸. 밖에서는 빗소리가 터집니다. 하지만 그 말이 더 크게 귀를 때립니다. 저는 멍해집니다. 순간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말을 한다고? 숨이 멎을 듯한 순간입니다. 어머니, 지금 제 상황 모르십니까? 안다. 그런데 왜? 그때입니다. 장모님이 제 어깨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 아내는 지난 1년 동안 단 하루도 못 쉬었다. 순간 저는 말을 잃습니다. 너 회사 간다고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애 먹이고 재우고 밤새 열 체크한 게 누구냐? 그의 엄마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근데 넌 한 번이라도 내 아내한테 쉬라고 해봤냐? 그 말에 제 얼굴이 굳어집니다. 저도 모르게 핏대 선 얼굴이 됩니다. 억울했습니다. 저도 죽어라 이랬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대출 갚으려고, 아파트 사려고. 그런데 마치 제가 나쁜 남편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합니다. 그럼 저더러 회사를 포기하라는 겁니까? 그 순간 장모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차가운 미소입니다.
내가 지금 진짜 걱정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라. 아내 건강이냐? 아니면 내 승진이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보다 회사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아내보다 보고서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극단적? 장모님이 피식 웃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냅니다. 그 집 4명이 아니지? 순간 제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당 아파트. 명에 누구 앞으로 돼 있냐고 숨이 멎을 듯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명의는 아내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당시 장모님이 지원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무려 7억. 장모님 노후 자금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괜히 참고 있었던 줄 아냐? 너 요즘 카드값 이상하게 많이 쓰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어머니, 주식했지? 제 입술이 굳어집니다. 맞습니다. 저는 최근 몰래 주식 투자에 손댔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실이 2억입니다. 아내는 모릅니다. 장모님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장모 우습게 보지 마라. 장모님이 서늘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내가 평생 은행 다니면서 본 인간들이 딱 너 같은 얼굴이었다. 순간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이 울음소리만 새벽 골목에 퍼집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장모님이 결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오늘 병원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 아니지?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계좌는 이미 거의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식 반대 매매를 막느라 현금을 다 털어 넣었습니다. 병원비는 아내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 사실을 장모님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위, 장모님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핏대선 얼굴에 저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무너지는 건 회사 때문이 아니다.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다.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비는 더 세게 쏟아집니다. 아이 울음은 커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새벽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 밤이 단순한 육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밤이라는 걸 말입니다.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이를 안은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장모님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 차가운 미소가 잊히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오래 못 간다. 그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돕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분유를 데우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려 하지만 아무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는 계속 보채고 저는 정신이 무너집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조차 신경을 긁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내는 이걸 매일 혼자 해왔다는 걸.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띠링. 휴대전화 문자 하나가 도착합니다. 증권, 반대매매 예정 안내. 미수금 부족으로 오전 9시 강제 청산 예정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저는 급히 앱을 켭니다. 계좌는 새빨갛습니다. 마이너스 2억 4천. 숫자가 눈앞에서 일그러집니다. 안 돼. 저는 다급하게 은행 앱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잔액 38만 원. 그게 전부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도 못 막습니다. 아파트 중도금도 밀립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알게 되면 끝입니다. 저는 핏대선 얼굴로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깨어나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다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새벽 공기가 살을 애는 듯 차갑습니다.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평소 같으면 저를 보며 안심했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내 눈빛이 낯섭니다. 지쳐있고 어딘가 체념한 듯합니다. 왔어요? 작게 떨리는 목소리.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그 순간 아내 시선이 제 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낮게 묻습니다. 아이 당신이 밤새 본 거예요? 엄마는? 순간 저는 대답을 망설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랬구나. 이상합니다. 화내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더 무섭습니다. 저는 괜히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냅니다. 당신 엄마 너무하더라. 그러자 아내 눈빛이 변합니다. 서늘한 눈빛입니다. 엄마가 틀린 말했어요? 순간 저는 말을 잃습니다. 뭐? 애 아빠가 애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나한테 책임감 없다는 거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아내가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요즘 이상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무슨 소리야? 카드값 숨기고 계속 휴대폰 붙들고 있고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제 목덜미로 식은땀이 흐릅니다. 설마 알고 있었던 겁니까? 그때 아내가 결정적인 말을 꺼냅니다. 주식했죠?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칩니다. 누가 그래? 병실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아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눈빛이 외할아버지랑 똑같대요. 숨이 턱 막힙니다. 장모님 아버지는 평생 도박으로 집안을 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빚더미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무입니다. 지금 나를 도박꾼 취급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해? 제 목소리가 병실에 울립니다.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립니다. 간호사가 문 밖을 힐끔 봅니다. 아내는 아이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팔을 뻗습니다. 하지만 링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찢어집니다. 그런데도 저는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들킬까봐, 모든 게 무너질까봐.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얼마 잃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침묵. 그 정적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설마.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 은행 채권관리팀. 숨이 멎을 듯한 순간입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끊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화면을 봐버립니다. 채권관리팀?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어 보입니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때 문자가 하나 더 도착합니다. 대출 연체로 인해 계좌 지급 정지 예정. 아내 손에서 물컵이 떨어집니다. 쨍그랑 깨진 유리 소리가 병실에 울립니다. 아내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당신, 우리 집 담보 잡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침묵이 답이 됩니다. 아내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그 집 엄마 돈 들어간 거잖아. 저는 다급하게 말합니다. 금방 복구돼. 다음 주면 올라. 아직도 주식 생각해요? 아내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금 우리 통장 막히게 생겼는데. 그 순간 저는 욱해서 소리칩니다. 다 당신들이 날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말이 끝나자마자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 얼굴이 완전히 굳어집니다. 핏대선 얼굴로 저를 바라봅니다. 당신, 지금 그걸 내 탓한다고요? 병실 공기가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문이 열립니다. 철컥, 장모님입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채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봉투입니다. 장모님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봉투를 내려놓습니다. 툭, 사위, 서늘한 눈빛, 낮고 단호한 목소리. 이제 진짜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불길함에 숨조차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는 순간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꺼냅니다. 두꺼운 등기봉투, 은행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불길합니다. 아주 불길합니다. 장모님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냅니다. 읽어봐라.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서, 채무자, 제 이름입니다. 담보 설정 금액, 12억.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12억? 장모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습니다. 사위가 우리 집까지 담보 잡았다. 아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당신 미쳤어요? 저는 다급히 변명합니다. 아니야. 잠깐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 12억이 잠깐이에요. 아내 비명이 병실에 울립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사실 처음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금방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잃었습니다. 잃은 돈을 복구하려고 더 넣었습니다. 그러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담보대출,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깁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는 순간 그대로 무너집니다. 이거 위임장. 병실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아내 명의 인감이 찍혀 있습니다. 아내가 저를 올려다봅니다.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당신 내 도장 몰래 썼어요? 저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 침묵이 답입니다. 아내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불법이잖아요. 그때 당신 쓰러져 있었고 급했어. 짝! 순간 뜨거운 통증이 얼굴을 때립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저를 때린 겁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집니다. 아내는 숨을 거칠게 몰아쉽니다. 핏대선 얼굴, 눈물 범벅이 된 얼굴. 당신이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 장모님이 차갑게 말합니다. 내가 왜 애를 안 맡아준 줄 아냐? 너 도망갈까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머니, 애 맡기고 회사 간 다음 그대로 잠수 탈 생각 아니었냐? 아닙니다. 아니다? 장모님이 비웃듯 웃습니다. 차가운 미소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럼 이건 뭐냐? 휴대폰 화면이 제 앞에 펼쳐집니다. 순간 피가 식습니다. 증권사 상담 녹취 파일. 어젯밤 통화 기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버티면 해외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입니다. 아내가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해외 계좌? 저는 다급히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그건 넌 가족 버릴 생각까지 했더구나. 장모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 장모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그랬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찢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 보였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아내 어깨가 무너집니다. 나 당신 믿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숨이 막히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립니다. 철컥.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옵니다. 김도연 씨 되십니까? 제 얼굴이 굳습니다. 은행 채권관리팀입니다. 연체 관련 안내 드리러 왔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까지 왜 옵니까?
이미 연락이 수차례 갔습니다. 나중에 하죠. 그런데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현재 고객님 계좌는 지급 정지 예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담보물 압류 절차도 진행됩니다. 아내 손에서 아이 기저귀가 떨어집니다. 툭! 압류! 장모님 눈빛이 더욱 차가워집니다. 직원이 서류를 펼칩니다. 분당 아파트 포함입니다. 순간 아내 비명이 터집니다. 안 돼. 그 절규가 병실을 찢습니다. 아이는 더 크게 웁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상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무너집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집도, 돈도, 신뢰도, 가족도.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쥡니다. 으윽.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간호사가 소리칩니다. 보호자분 비켜주세요. 의료진이 몰려듭니다. 심전도 기계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삐삐. 저는 멍한 얼굴로 바라봅니다.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출혈 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습니다. 출혈? 그때 의사가 급하게 묻습니다. 둘째 임신한 거 알고 계셨습니까? 순간 세상이 멈춥니다. 예. 아내가 임신? 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내는 울면서 배를 붙잡고 있습니다. 안 돼. 장모님 얼굴도 굳어집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집니다. 유산 가능성이 큽니다. 쿵.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아내가 절규합니다. 흐아악. 그 비명이 병원 복도를 뒤흔듭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둘째가 생긴 걸 말하려 했답니다. 오늘 제가 퇴근하면 이야기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쓰러졌고 저는 그런 아내를 두고 주식 생각만 했습니다. 돈 생각만 했습니다. 그 사실이 칼처럼 심장을 찌릅니다. 장모님이 저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엔 이제 분노조차 없습니다. 완전한 실망, 그리고 혐오, 내 욕심이. 장모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우리 딸 인생을 다 망쳤다. 저는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집니다. 아기는 내가 데려가겠다. 순간 고개가 번쩍 들립니다. 예. 장모님이 아이를 안아듭니다. 너한텐 못 맡긴다. 어머니 잠깐만요. 법원에도 신청할 거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입니다. 양육권.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장모님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제 넌 아버지 자격도 없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제 인생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수술실 불이 켜집니다. 붉은 불빛, 차가운 병원 복도, 그리고 제 품에서 멀어지는 아이. 저는 멍한 얼굴로 장모님 등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제발. 하지만 장모님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아이는 제 쪽을 향해 손을 뻗으며 옵니다. 그 모습에 심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 편이 아닙니다. 은행 직원들조차 싸늘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고객님, 현재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계좌도 제한 상태입니다. 채권 보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말들이 망치처럼 머리를 내려칩니다. 저는 결국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김도연 씨?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들자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젊은 여자 한 명.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명함을 내밉니다. 법무법인 태성 대표 변호사. 순간 저는 당황합니다. 누구십니까? 남자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말합니다. 장혜숙 여사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장모님 이름입니다. 저는 얼어붙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장모님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검은 하이힐 소리가 병원 바닥에 울립니다. 또각, 또각.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은행 직원들이 장모님을 보자마자 허리를 숙입니다. 오셨습니까? 저는 순간 눈을 의심합니다. 장모님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류 진행하시죠.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변호사가 제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서류를 꺼냅니다. 김도연 씨. 현재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불법 담보 설정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따라서 긴급 재산 보호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뭐요? 오늘부로 해당 부동산 처분 권한은 정지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잠깐만요. 그 집은 제 집입니다. 그 순간 장모님이 피식 웃습니다. 차가운 미소.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그 집 주인 내가 아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숨이 멎을 듯한 순간입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장모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충격적인 말을 이어갑니다. 그 아파트 처음 계약자도 나였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해집니다. 예, 명의만 딸 앞으로 넘긴 거다. 제 얼굴이 굳습니다. 장모님이 서류를 펼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계약서, 수익 권리자, 장혜숙, 장모님 이름입니다. 저는 손끝이 떨립니다. 이게 뭐죠? 장모님이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내 노후 전부였다. 그래서 대비해 둔 거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왜 장모님이 그렇게 침착했는지, 왜 제 금융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왜 은행 직원들이 허리를 숙였는지, 그때 변호사가 낮게 말합니다. 장혜숙 여사님은 잠시 정적,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전 은행 부행장 출신이십니다. 쿵.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입니다. 저는 장모님을 바라봅니다. 평범한 노인인 줄 알았습니다. 손주 예뻐하는 장모님, 반찬 싸주는 어머니. 그런데 은행 부행장? 장모님이 차갑게 말합니다. 내가 뭘 숨기는지 처음부터 다 보였다. 대출 흐름, 주식계좌 이동, 카드 돌려막기. 저는 입술이 떨립니다. 왜 이제야? 기회를 줬다. 장모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멈추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지나갑니다. 몇 달 전 장모님이 했던 말들. 요즘 얼굴 안 좋네. 무리하지 마라. 사람 욕심이 무섭다. 그게 다 경고였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무시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철컥. 의사가 나옵니다. 아내는 간신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유산 확정입니다. 순간 다리가 풀립니다. 저는 벽을 붙잡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의사가 마지막 말을 합니다. 환자분 스트레스 상태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장모님이 눈을 감습니다. 아주 짧게 떨리는 숨. 하지만 다시 눈을 뜨는 순간 얼굴은 완전히 차가워져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진행하세요. 저는 불안감에 떨기 시작합니다. 무슨 진행이요? 변호사가 담담히 말합니다. 사문서 위조 및 재산권 침해 관련 고소 준비 중입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입니다. 고소? 배우자 인감 무단 사용은 형사 문제입니다. 저는 다급하게 장모님께 매달립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하지만 장모님은 냉정합니다. 우리 딸이 너 믿다가 죽을 뻔했다. 손주도 잃었다. 근데 내가 널 용서해야 하냐? 저는 무너집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끼는 공포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병실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창백한 얼굴, 힘없는 걸음.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습니다. 완전히 식어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서늘한 눈빛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안해. 하지만 아내는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끝내요. 순간 숨이 막힙니다. 뭐? 우리. 제 심장이 무너집니다. 당신이 무서워졌어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분노보다, 욕보다 그 한마디가 더 잔인했습니다. 난 당신 믿었는데.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당신은 돈을 더 사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제 앞에 내려놓습니다. 툭. 퇴거 및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 손이 떨립니다. 집에서도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가족에게도, 인생에서도. 그리고 그때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차가운 미소, 낮고 단호한 목소리. 이제부터 내가 잃는 게 뭔지. 잠시 침묵. 똑똑히 느껴봐라. 퇴거 명령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분당 아파트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집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 법원 집행 예정.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 시선이 느껴집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저 집 남편이라며. 주식으로 집 날렸다던데. 숨이 막힙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성공한 가장이라고 믿었습니다. 대기업 팀장, 연봉 2억, 곧 임원 승진 예정, 고급 아파트, 예쁜 아내, 사랑스러운 아이,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검은 비닐봉지 2개뿐입니다. 옷 몇 벌, 충전기, 서류 파일, 그게 전부입니다. 집행관이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개인 물품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바라봅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이 장난감이 보입니다. 아내가 직접 붙인 가족 사진도 보입니다. 그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돈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끝났으면 나가시죠. 차가운 말, 문이 닫힙니다. 철컥.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끝처럼 들립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시원으로 들어갑니다. 창문도 없는 방, 곰팡이 냄새, 벽 너머로 들리는 코 고는 소리, 라면 냄새,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그리고 혼자 남겨진 밤. 그제야 진짜 현실이 시작됩니다. 카드 연체 독촉, 채권 추심 전화, 압류 통지서, 휴대전화는 하루 종일 울립니다. 저는 번호만 봐도 손이 떨립니다. 회사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회사 돈 손 뗀 거 아니야? 곧 경찰 오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임원 보고는 당연히 날아갔습니다. 결국 감사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회사 자금에 손대진 않았지만 이미 신뢰는 끝났습니다. 부장 한 명이 저를 따로 불러 말합니다. 김 팀장, 당분간 쉬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끝이었습니다. 사직서를 쓰는 손이 떨립니다. 회사 건물을 나오는데 다리가 풀립니다. 비가 내립니다. 처음 아내가 쓰러지던 그날처럼 저는 빗속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문득 아내 생각이 납니다. 병원에서 울던 얼굴. 당신이 무서워졌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리를 찌릅니다. 저는 처음으로 후회합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집 때문도 아닙니다. 가족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법원 출석일입니다. 사문서 위조, 재산권 침해, 불법 담보 설정. 재판장은 차갑게 말합니다. 피고인은 배우자 동의 없이 인감을 사용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예. 범행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순간 방청석 시선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때 고개를 들다가 한 사람과 눈이 마주칩니다. 아내입니다. 그리고 장모님. 아내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아주 야윈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단단합니다. 저를 보는데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안해.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를 꼭 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시선을 돌립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정말 끝났다는 걸.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실형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끝이었습니다. 금융권 취업 제한, 신용불량, 압류, 파산 신청, 제 이름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양육권 재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처럼 법원에 매달렸습니다. 아이만은.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판사는 차분하게 판결문을 읽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및 양육 환경 미비. 부친의 지속적 금융 문제 확인. 양육권은 모친에게 지정합니다. 쿵. 머릿속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면접 교섭은 추후 협의합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아버지 자리마저 잃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저는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울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앞에 멈춰섭니다. 장모님입니다. 검은 우산 아래 여전히 단정한 모습. 저는 고개조차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좀 아느냐? 빗소리가 조용히 깔립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 제 어깨가 떨립니다. 장모님은 한참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합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장모님 눈빛이 깊어집니다. 거짓말로 가족 속이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다. 그 말에 저는 끝내 고개를 숙입니다. 맞았습니다. 주식이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숨기기 시작한 순간, 가족보다 욕심을 선택한 순간, 그때 이미 끝나고 있었던 겁니다. 장모님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멈춰서서 말합니다.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잠시 침묵. 언젠가는 다시 아빠 될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제 잘못을 제대로 바라봅니다. 몇 달 뒤, 저는 작은 물류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상하차. 손은 다 까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버팁니다. 쉬는 시간마다 육아책을 읽습니다. 금융 상담도 받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등록합니다.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냅니다. 아내는 아직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가끔 아이 사진 한 장이 문자로 옵니다. 처음 걸은 날, 유치원 간 날, 웃고 있는 얼굴.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언젠가 아이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돈 많은 아빠가 아니라 도망가지 않는 아빠가 되자고. 비 오는 어느 저녁, 저는 문득 그날 장모님 말을 떠올립니다. 애는 애 아빠가 봐야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육아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 책임, 정직, 그리고 가족. 아빠란 결국 끝까지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신가요? 과연 이 남편은 다시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더 깊은 울림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뭐?
시집 올해가 말대답은 또 잘하네. 정신 번쩍 들게 해준 거야.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짝! 작은 한복 집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고운 연분홍 치마를 입고 거울 보던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그대로 돌아갔어요. 머리카락이 흩어졌고 귓가엔 귀걸이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죠. 직원도 숨을 못 쉬더라고요. 시어머니 박순자는 손바닥을 털었습니다. 마치 먼지라도 묻은 사람처럼요.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댔구야. 차가운 미소였어요. 시집 오기 전부터 버릇이 이 모양이면 결혼하고 나선 시험이 잡아먹겠네. 옆에 있던 신우이가 피식 웃었죠. 엄마, 저런 애들은 초반에 잡아야 돼. 그러니까 예비 신랑 강민혁은 그 장면을 보고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 섞인 얼굴로 혀를 찼죠. 지원아, 그냥 내가 사과해. 엄마 성격 알잖아. 그 말에 여자 눈빛이 흔들렸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죠. 방금 뺨 맞은 사람에게 사과하라니. 그런데도 박순자는 멈추질 않았어요.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잖니. 아버지 없이 엄마 손에서 큰 애들 치고 반듯한 애 못 봤다니까. 그 말에 한복집 공기가 더 싸늘해졌습니다. 여자. 한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진 않았죠. 오히려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더 서늘했어요. 직원이 급히 물 한 잔을 가져왔지만 박순자가 먼저 낚아채더니 탁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단은 그게 뭐니? 고작 현금 1,000만 원? 우리 민혁이가 어떤 애인데. 신우이도 거들었죠. 요즘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얼만데. 양심이 있어야지. 엄마, 내가 말했잖아. 저 집 돈 없다고. 민혁이 한숨 쉬며 말했어요. 그 말 들은 순간 지원 손끝이 아주 천천히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 안 했죠. 그게 더 무서웠어요. 잠깐 뒤 박순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너희 엄마 연금 나온다며? 그거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와. 결혼은 원래 여자 집이 성해 보이는 거야. 그 순간이었어요.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핏대선 얼굴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연금 이야기까지 하셔야 해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 숨막히게 만드는 톤 있잖아요. 딱 그거였죠. 박순자가 눈을 흘겼어요. 왜? 틀린 말 했니? 가난하면 죄야? 지원이 그 말을 듣고 잠깐 웃더라고요. 아주 짧게. 차가운 미소였어요. 가난은 죄 아니죠. 근데 사람 함부로 무시하는 건 죄 같네요. 순간 민혁 얼굴이 확 굳었어요. 야, 한지원. 말 조심해. 우리 엄마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그 말 끝나기 무섭게 박순자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이번엔 진짜 세게 때리려는 눈치였죠. 그런데 지원이 손목을 딱 잡았습니다. 한복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박순자 얼굴이 벌개졌죠. 이게 미쳤나? 지원은 손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한 번은 참았어요. 근데 두 번은 안 돼요. 그 말에 신우이가 비웃었죠. 별것도 없는 게 성질은 있어. 오빠, 진짜 얘랑 결혼할 거야? 민혁이 이를 악물더라고요. 지원아, 너 지금 선 넘고 있어. 우리 집이 얼마나 봐준 줄 알아? 지원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가방을 챙겼죠. 그리고 한복집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박순자가 뒤에서 소리쳤죠. 아, 결혼 깨자는 거야, 지금. 지원이 멈춰섰어요. 천천히 뒤돌아봤죠. 눈빛이 참 서늘했어요. 그 결혼, 누가 더 아쉬운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신우이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미쳤네, 진짜. 주제 파악도 못하고. 민혁도 냉소적으로 웃었죠. 그래.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너 같은 애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지원은 대답 안 했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얇은 구두 굽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었고 맞은 뺨은 아직도 빨갰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울 것 같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담담했죠. 지원은 길가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짧게 갔어요. 곧 묵직한 중년 남성 목소리가 들렸죠. 지원아. 그 한마디 듣는 순간 지원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 안 하려고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빗소리만 들렸죠. 잠시 뒤 남자가 낮게 물었습니다. 누가 손댔니? 짧은 한마디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목소리였죠. 지원은 말없이 젖은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봤어요. 붉게 부어오른 뺨,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천천히 굳어가는 눈빛. 시어머니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라이터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탁! 아주 짧게요. 그리고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으로 와라. 이제 내가 처리하지. 지원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죠. 그날 밤 강민혁 가족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손댄 여자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중 하나의 딸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강민혁은 늦잠 자고 일어나 커피부터 찾았죠. 머리는 부스스했고 어젯밤 술 냄새도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식탁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박순자가 TV 리모컨을 든 채 굳어 있었거든요. 엄마 왜 그래? 대답이 없었어요. 신우이 강수진도 휴대폰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죠. 핏대선 얼굴이었어요. 오빠, 이거 뭐야? 민혁이 짜증 섞인 얼굴로 폰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표정이 천천히 굳더라고요. 강민혁 투자회사 세무조사 착수. 기사 제목이 떠 있었어요. 사진까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죠. 민혁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미친. 박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무조사? 갑자기 왜? 아니, 우리 아직 정리 안 된 계좌들 있잖아. 수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집은 겉으로만 번듯했거든요. 실제로는 비투성이었어요. 강남 아파트, 대출, 외제차, 리스, 사업, 돌려막기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박순자는 늘 자랑했거든요. 우리 아들 자산만 수십억이야. 며느리 잘 들어와야지. 동네 사람들 붙잡고 허세 부리는 게 취미였죠. 근데 지금 그 껍데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민혁이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갑자기 왜 조사 들어온 겁니까? 그런데 상대 반응이 이상했어요. 잠깐 듣고 있던 민혁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예, 위에서 직접 내려온 거라고요? 박순자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죠. 뭐래? 민혁은 대답 못했어요. 식은땀만 흘렸죠. 그때였습니다. 띵동. 현관벨이 울렸어요. 수진이 문 열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죠.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거든요. 강민혁 씨 계십니까? 서울중앙지검 협조 요청으로 왔습니다. 순간 박순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검찰?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차가운 표정이었죠. 명의 차명 계좌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휴대폰 제출 부탁드립니다. 민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영장 있습니까? 그 말에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죠. 민혁 손끝이 떨렸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죠. 박순자가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누가 신고했어요? 남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표정, 이상하게 여유 있어 보이더라고요.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람 얼굴. 그날 이후였어요. 강민혁 전화가 하나둘 끊기기 시작한 게 투자자들이 돈 돌려달라 난리 났고 거래처는 계약 연기한다고 했죠. 심지어 은행에서도 연락 왔어요. 대출 재심사 들어갑니다. 박순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갑자기 다 이래? 누가 우리 뒤를 건드리는 거야?
민혁도 미쳐갔어요. 회사로 뛰어갔는데 직원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눈 피하더래요. 회의실 들어갔더니 CFO가 한숨 쉬며 말했죠.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법무팀에서도 손 못 대겠답니다. 윗선에서 압박 들어온답니다. 민혁 얼굴 핏기가 싹 사라졌어요. 윗선? 누구? 근데 그 누구도 이름을 말 안 하더라고요. 다 입 꾹 닫고 있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이름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날 밤, 박순자는 씩씩거리며 지원 욕을 하고 있었어요. 재수 없는 년. 처음 봤을 때부터 눈빛이 싸했어. 수진도 맞장구 쳤죠. 맞아, 엄마. 가난한 애들이 원래 독해. 근데 민혁은 아무 말 없었어요. 자꾸 어제 일이 떠오르더래요. 한지원이 마지막에 했던 말. 누가 더 아쉬운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죠. 그때 민혁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짜증 섞인 얼굴로 받았죠. 누구세요? 잠깐 정적. 그리고 낮고 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혁 씨, 요즘 잠은 잘 옵니까? 순간 민혁 등줄기로 식은땀이 쭉 흘렀어요. 누구십니까? 남자가 웃더라고요. 아주 짧게. 차가운 미소가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남의 집 귀한 딸 뺨 때리면 대가가 얼마나 큰지 배우셔야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혁은 한동안 휴대폰만 쳐다봤어요.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박순자가 다급히 물었죠. 누구야? 몰라. 근데 그날 새벽 더 큰 일이 터졌어요. 회사 법인 계좌 일부가 갑자기 동결된 겁니다. 직원 월급도 못 나가게 생겼죠. 민혁이 은행으로 뛰어갔어요. 거의 소리치다시피 했습니다. 아니, 이유가 뭐냐고요? 은행 직원도 난감한 얼굴이었죠. 저희도 상부지시라. 현재 금융감독원 요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 순간 민혁 숨이 턱 막혔어요. 금감원, 검찰, 세무조사, 이게 우연히 한 번에 겹칠 수 있나? 그때였어요. 민혁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간 거. 비 오는 거리, 붉게 부은 뺨, 그리고 조용히 전화하던 한지원. 아버지. 그 짧은 단어가 갑자기 소름처럼 올라왔어요. 민혁이 급히 지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똑같았죠. 수진이 불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오빠, 설마 그 여자. 박순자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걔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 TV 뉴스 속보 자막이 흘렀어요. 불법 투자 의혹 강민혁 대표 출국 금지 검토. 박순자 손에서 물컵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죠.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강민혁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강민혁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진짜였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불러다 와인 마시던 집인데 이젠 초인종만 울려도 다들 벌벌 떨었습니다. 특히 박순자.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떠오르더래요. 한지원 눈빛. 맞고도 울지 않던 그 얼굴. 서늘한 눈빛. 자꾸 생각났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돈. 결국 돈이었습니다. 민혁 회사 계좌가 묶이자 투자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회사 로비에 드러눕고 집 앞까지 찾아왔죠. 내 돈 내놔. 당신 네 가족 다 사기꾼이야. 계란 던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박순자는 커튼도 못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시선이 무섭더래요. 그 와중에 신우이 강수진 카드값까지 연체됐어요. 명품백 할부, 외제차 리스, 피부가 VIP 회원권, 다 막히기 시작했죠. 카드사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렸어요. 고객님, 장기 연체 예정입니다. 수진이 핸드폰 던지며 소리쳤죠. 아, 짜증나 진짜. 오빠가 책임진다며. 민혁도 미쳐가고 있었어요.
거래처는 손절, 직원 절반 퇴사, 심지어 친했던 세무사도 연락 끊었죠. 사람들 참 빨라요. 망하는 냄새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민혁이 술 취한 채 집에 들어왔죠. 넥타이는 풀어 헤쳐졌고 얼굴엔 핏대가 잔뜩 서 있었어요. 박순자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끝났어. 짧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멈췄죠. 무슨 뜻이야? 민혁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압수수색 들어온대. 다 끝났다고. 박순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민혁이 그런 애 아니야. 근데 민혁은 갑자기 폭발하더라고요. 엄마 때문이잖아. 쿵. 테이블을 뒤엎었어요. 컵이 깨지고 음식이 바닥에 흩어졌죠. 박순자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왜? 왜냐고? 민혁 눈이 완전히 돌아가 있었어요. 그날 왜 걔를 때렸는데? 왜 자꾸 긁었냐고. 수진도 울먹이며 끼어들었죠. 오빠 지금 엄마 탓하는 거야? 그럼 누구 탓인데? 민혁 숨이 거칠어졌어요.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순간 박순자 표정이 이상하게 굳더라고요. 아주 잠깐. 불안한 얼굴.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설마 진짜 그 계집애 때문이라는 거야? 아무도 대답 못했죠. 근데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 때문이라는 거. 아니, 그 여자 뒤에 있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 며칠 뒤, 강민혁은 결국 한지원을 찾아갔습니다. 비까지 내렸어요. 참 이상하죠. 망하는 날엔 꼭 비 오더라고요. 지원이 사는 집 앞은 조용했어요. 고급 빌라였죠. 경비도 삼엄했고, 민혁은 순간 멈칫했어요. 여기 원래 이런 데였나? 분명 지원은 평범한 줄 알았거든요. 도시락 싸다니고 택시 아깝다고 버스 타고 명품 하나 없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잠시 뒤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검은 코트 입고 있었어요.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표정은 너무 차분했죠. 민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예전의 한지원이 아니었거든요. 눈빛부터 달랐어요. 차가운 미소.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민혁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지원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원은 가만히 바라봤어요. 할 얘기 없는데요. 지원아 제발. 민혁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 진짜 죽게 생겼어. 그 말에 지원이 짧게 웃었습니다. 죽게 생겼다고요? 그럼 저희 엄마는요? 순간 민혁 얼굴이 굳었죠. 지원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연금까지 들먹였던 날, 우리 엄마 밤새 우셨어요.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던 분인데, 당신네 가족이 사람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죠. 민혁 입술이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지원은 아무 표정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늦었어요. 한지원. 그때였어요. 지원 뒤쪽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섰죠. 차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 흰 장갑 낀 수행비서 둘, 그리고 사람 얼어붙게 만드는 분위기. 민혁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아, 저 사람이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아주 차가웠어요. 핏대 선 얼굴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지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민혁 다리가 순간 힘 풀리더라고요. 남자가 민혁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물었죠. 당신이 강민혁 씨입니까? 네. 우리 딸 뺨 때린 집 아들.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어요. 민혁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남자가 피식 웃더라고요. 차가운 미소였어요. 몰랐으면 괜찮습니까? 사람은 원래 자기보다 약해 보이면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민혁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원 아버지가 한 발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죠. 내 딸은 당신들 집에서 돈으로 평가받을 애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어요. 난 내 딸 울린 인간들 그냥 안 둡니다. 그 순간 민혁 휴대폰이 울렸어요. 벌벌 떨며 받았죠. 그런데 듣자마자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부도 처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모님 쓰러지셨답니다. 민혁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어요. 지원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천천히 떨어졌죠. 그리고 그날 강민혁 가족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걸. 이후로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민혁 집안은 이미 무너져 있었는데 이제는 정리 단계로 넘어간 느낌이었죠. 정리라는 말 참 이상하죠. 사람이 무너지는 걸 정리라고 부르니까요. 박순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과호흡이 왔다고 했죠. 근데 진짜 병보다 더 큰 건 따로 있었어요. 판사 딸.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던 겁니다. 수지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엄마 이거 봐. 지원 아버지 진짜 판사래. 박순자 눈이 천천히 커졌어요. 판사? 어느 법원? 수진이 침을 삼켰습니다. 대법원 쪽 관련 인물이라고 떠. 그 말 듣는 순간 박순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진 거죠. 왜 세무조사가 한 번에 들어왔는지, 왜 금융감독원까지 움직였는지, 왜 은행도 거래처도 한순간에 등을 돌렸는지. 민혁이 그때 들어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눈밑은 꺼지고 셔츠는 구겨지고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엄마, 우리 끝났어. 박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끝났다고? 누가 끝냈는데? 민혁이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로 말했어요. 그 여자 아버지. 그냥 판사 아니야. 잠깐 정적. 민혁이 한숨처럼 내뱉었죠. 우리가 건드린 사람이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 순간 병실 공기가 멈췄어요. 밖에서 들리던 기계음까지 조용해진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지원 아버지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움직였다기보다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걸 드러낸 거였죠. 첫 번째, 강민혁 회사 자산 전면 동결. 두 번째, 부동산 가압류. 세 번째, 차명 계좌 전수 조사. 네 번째, 관련 금융거래 전부 추적. 딱딱 끊기듯 진행됐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몇 시간 단위로 무너졌습니다. 박순자가 평생 자랑하던 아파트도 포함됐어요. 압류 통지서가 문 앞에 붙는 순간 이웃들이 다 봤습니다. 그때 표정이 진짜 웃겼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 강남사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떠들던 사람인데 이제는 엘리베이터에서도 고개 못 들었어요. 수지는 완전히 패닉이었어요. 명품백 중고로 팔기 시작했고 SNS도 다 삭제했죠. 나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말 계속 중얼거렸어요. 근데 아무 소용 없었어요. 이미 기록은 다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 지원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법원 계단. 그 앞에 민혁 가족이 서 있었어요. 불려온 거였죠. 아니, 정확히는 통보였어요. 민혁이 먼저 봤어요. 지원. 그리고 그 아버지. 짙은 회색 정장. 표정 하나 안 변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기록을 보는 눈 같았죠. 박순자가 먼저 무릎 꿇을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 계속 반복했어요. 수진도 울고 있었고요. 민혁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땅만 봤죠. 지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한복집에서 저 때리셨을 때요. 조용했어요. 저 진짜 안 아팠어요. 근데요. 잠깐 멈췄죠.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 박순자 입술이 떨렸어요. 우리가 미안해 진짜. 지원이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 아니에요. 그 순간 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어요. 근데 묵직했죠.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짓밟으면 그건 기록으로 남습니다. 민혁이 그때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저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는 짧게 말했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 진짜 끝을 의미했어요. 박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우리 집 진짜 끝이야. 수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민혁은 멍하니 서 있었고요. 지원은 그 장면을 끝까지 봤어요. 눈 하나 깜빡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돌아섰죠.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서류들이 한 장씩 넘어갔습니다. 마치 사람 인생이 넘어가는 것처럼요. 그날 이후 강민혁 집안 이름은 금융권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거래 중지, 신용 제한, 법적 분쟁 계류, 딱 그 상태로 멈춰버렸죠. 그리고 아무도 그 집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 알았거든요. 한번 건드리면 끝까지 간다는 걸요. 지원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봤어요. 비는 안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모든 게 씻겨 내려간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때였어요. 지원이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 끝났네요. 그 이유는 빠르다는 말로도 부족했어요. 정확히는 정리가 아니라 해체였죠. 강민혁 집안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것들, 아파트, 회사,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그 모든 게 하루 단위로 벗겨져 나갔어요. 먼저 터진 건 회사였어요. 강민혁 투자회사. 계좌는 이미 동결 상태였고 거래는 멈춘 지 오래였죠. 결정타는 협력사였어요. 계약 해지 통보서. 이게 하루에 수십 개씩 들어왔어요. 민혁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전화는 계속 울리는데 받는 사람은 없었죠. 직원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어떤 직원은 그냥 말했어요. 대표님,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한 사람씩 빠져나갈 때마다 건물이 더 조용해졌죠. 박순자는 집에 갇혀 있었어요. 뉴스만 봤습니다. 강민혁 투자사 불법 자금 흐름 조사 확대, 관련 계좌 40여 개 동결, 부동산 추가 압류 예정. 이런 문장들이 계속 나왔어요. 수지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죠. 엄마, 우리 진짜 길거리 나가는 거야? 박순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자기가 평생 믿었던 체면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요. 며칠 뒤 퇴거 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그 집, 박순자가 평생 우리 집이라고 불렀던 곳. 종이 한 장으로 끝났어요. 수진이 그 종이를 들고 울었죠. 이거 진짜야? 나 여기서 짐 싸야 돼? 민혁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창밖만 봤어요. 아파트 단지. 예전엔 자랑이었는데 이젠 그냥 주소였죠. 그날 밤 지원이 조용히 연락을 받았어요. 민혁이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지원아, 나 진짜 다 잃었어. 잠깐 정적. 지원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혁이 이어서 말했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사람도 없어. 이 정도면 됐잖아. 그 말 듣는 순간 지원 표정이 아주 잠깐 멈췄어요. 근데 금방 돌아왔죠. 차가운 미소였어요. 그날 한복집에서요. 저 뺨 맞고 있었을 때 민혁 숨이 막혔어요. 지원은 천천히 말했죠. 그때도 당신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혁이 울듯이 말했어요. 나 진짜 몰랐어. 지원이 짧게 웃었죠. 몰랐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사람은요,
잃어봐야 알아요. 자기가 뭘 가졌었는지. 전화는 끊겼습니다. 민혁은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는데도 못 줍더라고요. 그날 새벽, 박순자 가족은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나가게 된 거죠. 경비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까지 퇴거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박순자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수진도 울었고요. 민혁은 끝까지 말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비가 오고 있었죠. 집 몇 개, 박스 몇 개, 그리고 사람 3명.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장면이었어요. 그때 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 그냥 며느리였는데. 민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었어. 처음부터 아니었어. 멀리서 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안에는 밝은 불빛이 있었죠. 그 불빛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같은 도시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지원은 집에서 조용히 서류 하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옆에 앉아 있었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끝났어요? 아버지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짧은 대답. 그리고 한마디 더. 이제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고 못 돌아올 사람들은 그 자리 그대로 남겠지. 지원은 창밖을 봤어요. 비는 그쳤고 도시는 조용했어요. 서늘한 밤이었죠.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결국 자기 인생이 먼저 무너지는 거네요. 그 말 끝나고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무도 강민혁 집안을 예전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했죠. 판사 딸 건드렸다가 끝난 집. 그리고 지원은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그날 한 번의 손찌검이 한 가족의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는 것. 그리고 세상은 조용히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누군가의 선택 하나가 인생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는 오래 남더라고요.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참았을까요? 아니면 돌아섰을까요? 이야기 더 이어서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면 다음 사연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